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일본 이바라키현 한 병원에 손을 다친 남성이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는 당시 24살이던 고마츠였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로 손을 망치로 내리친 겁니다. 사실 이 고마츠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이바라키현에 이사를 왔고요. 또 얼마 전부터 막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참이었죠. 그날 고마츠는 외과 치료를 다 받고 돌아가던 중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돼요. 이때 누군가 "저기요, 핸드폰 떨어졌어요" 하면서 폰을 주워줬는데요. 그게 바로 아내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메구미 씨. 그녀는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동시에 이 남성이 입고 있던 토목 작업복에 시선을 두게 돼요. 거기에 유명 만화 드래곤볼의 무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때 하는 말이 "어머, 드래곤볼 저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둘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곧이어 동갑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고마츠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갑내기 여성을 알게 된 게 매우 설렜죠. 그는 메구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건넸고요. 그날 밤 연락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끼리의 문자나 연락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데 고마츠는 평소처럼 메구미와 통화를 하던 중 문득 수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엄마, 이거 줘!" 아이가 있어요. 다름 아닌 메구미의 3살 난 딸이었죠. 그렇게 덩달아 알게 된 사실은 메구미가 1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는 중이었고 최근 이혼을 한 후 3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솔직하게 이런 가정사까지 털어놓으면서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돼요. 그리고 만난 지 2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 또한 순조로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죠. 결혼 1년 만인 2010년 8월 둘 사이에선 소중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고마츠는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마츠가 운전을 하던 중 속도 위반에 걸린 겁니다. 사실 이건 불행이라기보단 법을 어긴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미 4년 전에 무면허 운전, 게다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또다시 속도 위반 플러스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상황. 이러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죠.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아내와 자식들 홀로 둔 채 그대로 감옥에 수감돼요. 4개월 뒤에 출소를 하긴 했지만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는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출소를 했지만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 선뜻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이렇다 보니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또 이 와중에 고마츠와 메구미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 한 명이 태어나고 그러다 2014년 5월에 쌍둥이까지 태어나요. 아니 그럼 지금 도대체 몇 명이냐? 부부 2명에 메구미 딸, 첫째, 둘째 아들, 또 쌍둥이까지 무려 7명의 대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메구미는 완전히 육아에 집중해야 했고요. 고마츠는 이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력서를 계속 돌립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택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죠. 한편 메구미 또한 치과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직업을 구하게 돼요. 이렇게 양쪽이 맞벌이로 하면서 생활은 점차 안정되는 듯 했죠. 하지만 2016년 6월 막내 쌍둥이들이 한 2살쯤 됐을 무렵인데 고마츠가 회사에서 트러블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일을 때려치고 맙니다. 동시에 메구미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직 상태가 됐고요. 지금 둘 다 직업이 없어요. 가족은 또다시 위기에 빠졌는데 특히나 이때 메구미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남편 고마치의 가장 큰 단점, 이게 너무도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일단 그는 참을성이 없어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일을 시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씨 나 회사 그만 다닐래 하면서 때려쳐요. 그게 이미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죠. 애가 지금 5인데 너무 무책임한 남편입니다. 반면에 메구미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끝내는 단란주점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남편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했지만 아니 그럼 당장 우리가 뭐로 먹고 사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도가 없어요. 곧이어 고마츠도 자동차 유리 매장에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남편이 직업을 잡긴 했죠. 근데 7가족, 애들은 계속 커가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메구미는 단란주점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메구미의 퇴근 시간은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가 이걸 훌쩍 넘기더니 새벽 3시,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 왜 자꾸 늦게 들어오냐 물어보니까 가게에 같이 일하는 여자애들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다 보니까 늦었어 라고 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늦게 퇴근하는 아내의 손에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씩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선물인 것 같은데 아내는 손님들이 준 거라고 둘러댔고요. 9월 30일, 이날은 아이들의 운동회가 있던 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운동회도 참여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동회가 끝나고 부부가 먼저 차에 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애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내 메구미가 여보 내가 갔다 올게 애들한테 데려올게 하면서 자리를 떴는데 바로 이때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바로 아내가 두고 간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었고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맙니다. 보니까 아내가 어떤 낯선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나왔어요. 이 둘 사이의 대화는 다정했고 누가 봐도 연인 간의 문자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메구미가 아이들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때 남편 고마츠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따져 물어요. 너 지금 이 메시지 뭐냐? 근데 이때 아내의 반응이 뜻밖이었죠. 자기가 저지른 불륜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며칠 후인 10월 2일 고마츠는 상대 남성의 신상을 캐냈고요. 그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을 시도합니다. 얼마 후 집으로 들어오려는 그 남성을 가로막고서 내가 메구미 남편이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 남성의 반응이 아내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아직 신체적인 관계를 가질 만큼 깊은 사이는 아니다.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구미가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좀 놔줘라. 아니 자기는 이제 불륜남 혼줄 내주려고 왔는데 이 남자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막 치부를 들춰내고요. 거기에 기가 눌렸는지 고마츠가 물러서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 신고서를 건넸죠. 이미 아내가 채울 칸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구미는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 늦게까지 두 사람은 앞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냐, 거처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월 4일 아침 고마츠는 일찌감치 차를 몰고 향한 곳은 가까운 바닷가였습니다. 근처 호텔을 잡더니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서 좀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빠칭코장에 들어가더니 게임을 즐깁니다. 잡생각을 없애려고 했다는데 여전히 마음이 심란했죠. 그러다 그는 대로변을 걷다가 눈에 보이는 큰 마트에 들어갑니다.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날 고마츠는 밧줄과 함께 주방용 칼을 구매합니다.
그가 다시 집에 돌아간 시각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메구미는 저녁으로 야키우동을 준비했어요. 평소 고마츠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7명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엄마가 해준 야키우동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고마츠가 돌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 7명이 갖는 시간이 없겠지라는 슬픈 생각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때 애들도 아빠 왜 울어? 라고 물었는데요. 아이들이 오히려 막 아빠를 달래줘요. 어쨌든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납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한 방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이어서인 듯해요. 왜냐하면 다음 날 고마츠가 나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고마츠는 이미 아이들의 선물을 사서 아까 식사 전에 다 나눠줬어요. 그날 정말 저녁 시간대는 아이들 신나하면서 웃음소리가 넘쳐났죠. 식사 후에 애들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아내와 잠자리에 누운 건데요. 그는 쉽게 잠에 들진 못했습니다. 이 집이 아내 메구미 명의라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집을 주고 자기는 짐을 싸서 내일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 문득 고마츠는 이 모든 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바람핀 건 메구미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지? 그렇다가도 사실 이 이혼의 기여가 더 큰 건 자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다혈질이죠. 툭하면 회사 그만두죠. 그렇다고 이 5명이나 되는 애들을 자기가 양육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손찌검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츠는 그러한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기보다는 그저 가족이 없어진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억울하다. 라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이제 그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전날 사둔 흉기가 떠올랐죠. 새벽 4시 39분 고마츠는 곤히 자고 있는 아내 메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고마츠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어차피 가족을 죽이고 나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않는다. 라는 너무도 위험하고 한심한 논리였죠. 그 첫 대상은 아내입니다. 자다가 공격을 당한 메구미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했고요. 다음으로는 11살 첫째 딸, 7살 둘째 아들, 5살 셋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살 된 쌍둥이들까지 누워있는 아이들을 차례로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이 깨어납니다. 아빠 왜 그래요?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고마츠에게 부성애란 완전 싹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는 매정하게도 아빠를 부르는 그 아이까지 모두 살해합니다. 잠시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고마츠는 이곳저곳에 휘발유를 뿌렸고 또 거기서 자신도 삶의 마지막을 맞을 생각이었어요. 라이터를 떨어뜨리면서 빠르게 휘발유에 불이 붙어가는데 막 활활 타올랐죠. 그러면서 고마츠의 옷자락에도 불이 붙게 돼요. 그때 순간 뜨거워! 고마츠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죽어야 하지? 그는 반사적으로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와서 인근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2017년 10월 6일 새벽 5시 이바라키현에 있는 이 아파트 화재 현장은 다행히도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선 무려 6명의 일가족 시신이 발견됐죠. 33살의 메구미와 그녀의 5 아이들. 이들은 모두 같은 다다미 방에서 일렬로 누운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나마 11살 큰딸은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죠. 경찰은 감지했습니다. 이게 단순 화재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메구미와 큰딸, 첫째, 둘째 아들에게서 자상으로 인한 폐동맥 손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경찰도 누군가 이 가족 살해하고 방화 저지르고 도망친 거라고 추정할 수 있었죠. 다행히 그 검거도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6시 경찰서에 한 남성이 주춤거리면서 등장해요. 옷 곳곳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몸에 탄내가 진동했죠. 그의 정체는 33살의 고마츠 히로부미. 참사를 당한 이 일가족 중 현장에 없던 단 한 명이자 그 집의 가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가족 6명을 모두 몰살하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고마츠가 말하길 집에 불 내고 도주를 한 후에 뒤늦게 후회감이 몰려와서 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글쎄요. 옷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급하게 도망친 아버지가 할 말이라서 그렇게 믿기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사건이 벌어진 후 지인들에 따르면 메구미는 생전 남편의 무능력함에 대해 자주 고민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직업은 고사하고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대요. 거기에 지치고 또 툭하면 아내 돈을 받아가서 도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남편과 제발 헤어지고 싶어 하던 그런 아내였는데 결국 되돌아온 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죠. 같은 해 6월 재판대에 오른 고마츠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6명의 생명을 빼앗은 대가로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판결에 불복합니다. 항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기 싫은가 보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아내의 불륜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배신당한 그 분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내가 자신이 초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애초에 이런 대가족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애들은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사실 고마츠의 옥중수기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전에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좀 더 평소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마츠의 입장에 완전히 동요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 당신의 살인에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순 없겠죠. 고마츠는 그저 일가족을 살해한 매정한 아버지다 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8월 22일 저녁 11시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낡은 빌라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두 남성이 들어섭니다. 전날부터 연락이 끊긴 딸 최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한 분은 최 씨 아버지였고 또 한 사람은 최 씨의 친오빠였죠.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최 씨를 불러보지만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즉각 여동생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때 남편은 외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통화를 하면서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두 사람은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안에는 적막하고 어두웠습니다. 평소 딸의 성격처럼 깔끔히 정리된 상태였지만 웬일인지 창문과 커튼이 모조리 닫혀 있었죠. 더 이상한 점은 방 문까지 굳게 닫혀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게 되는데 거기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비극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 씨와 그녀의 6살 된 아들 조군이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모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엄청난 양의 혈흔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목 부분에 횟수를 알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자상이 발견됩니다.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거예요. 부검 결과 최 씨는 무려 11차례, 그리고 6살 조군은 무려 3차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찌나 무자비했는지 조군의 목을 향한 흉기는 침대 매트리스를 뚫고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들은 기도가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었고 당시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니까 최 씨와 조군은 잠옷차림이에요.
이에 더해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 범인은 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집 주변 CCTV나 블랙박스에서 뭐 특이한 게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최 씨의 몸에서 발견된 오버킬의 흔적, 그리고 조군의 얼굴에 베개가 덮어져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범인이 이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면식범이고 또한 범행의 목적은 오로지 살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자를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꼭 잡아야 할 텐데요. 우선 피해자 최 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8월 21일 저녁 8시 49분에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이 채팅장을 통해 마지막 문자를 남긴 게 확인됩니다. 평소에 그녀는 이 가족 채팅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2일 오후 5시에 최 씨의 언니가 메시지를 남겨뒀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최 씨만 읽지 않았던 거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녁 8시 40분쯤에 어머니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때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걱정하던 오빠와 아버지가 그날 밤 직접 최 씨의 집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이 하나 드실 텐데 최 씨가 결혼을 한 상태인데 왜 친정 가족들은 사위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이 가족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최 씨는 남편과 거의 별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최 씨와 남편 조 씨는 6년 전인 2013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조군을 낳았죠. 남편 조 씨는 결혼 전부터 도예가로 작품 활동에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좀 어려웠고요. 대신에 아내 최 씨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죠. 게다가 이 남편 조 씨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집 대신에 공방에서 머무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오는 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쯤에서 남편은 대부분 공방에서 머물렀고 거의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남편 조 씨가 8월 21일,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집에 방문한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강력범죄의 경우에 보통 이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을 먼저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경찰 역시 조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조 씨는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록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자기는 어린 아들을 보기 위해서 종종 집에 들렀다는 설명이에요. 진술을 들어볼까요? 8월 21일 저녁 8시 56분. 조 씨가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아들과 부인은 식사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됐을 때 이 가족들이 다 함께 안방에서 잠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3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1시였습니다. 아들이 막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조 씨가 깨어나게 되고요. 워낙 평소에 잠기가 예민했던 터라 이후에 잠에 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새벽 1시 35분에 그는 차라리 공방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마침 이때 아내 최 씨가 이제 남편의 인기척에 어렴풋이 깨어났는데 여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 가져가 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되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각에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도 인근 CCTV에 모두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냐? 하지만 그러기엔 이 진술에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죠. 자, 먼저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씨와 조군의 위장에서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의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식후 밥을 먹고 나서 1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조 씨의 진술과 맞지 않아요. 그는 밤 9시쯤 집에 왔죠. 그때 가족이 이미 식사를 끝냈고 자기 혼자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최 씨와 조군은 자정 이전에 사망했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럼 조 씨가 집에서 머물던 시간과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간이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살아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건 발생 40일차. 경찰은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물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먼저 모녀에게 남아있는 그 자상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최 씨는 침대 벽 쪽을 등지고 누운 채 발견됐는데 이 자상은 왼쪽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반면 조군은 오른쪽 목 부위를 중점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양손잡이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 조 씨가 양손잡이였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왼손잡이였어요. 도예가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손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모습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작업하는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걸 보고 그가 양손잡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한편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집을 떠나던 그 22일 새벽 1시 35분에 CCTV 찍혀 있잖아요. 근데 손에 가방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가 가방 안에 흉기를 숨겨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추정하게 되죠. 사실 유족들은 이미 범인이 조 씨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서도 최 씨 아버지와 오빠가 사실은 가장 먼저 조 씨 공방에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행방을 물었죠. 근데 저 아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아니 하루 넘게 아내가 연락이 안 되는데도 너무 태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요, 진짜 수상한 건 사망 이후였어요. 조 씨는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을 내내 유지합니다.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조차 아니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유족은 내가 참 처음이다 라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었죠. 게다가 이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뭘 했는 줄 아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수사도 시작되기 전인데요. 왜 변호사가 필요했던 걸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녀의 장례식에서 조 씨는 겨우 20분만 자리를 지키다가 떠났어요. 20분. 이 상황은요, 조 씨의 친누나조차 이해하기 힘들 만큼 조 씨가 너무도 냉담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랬냐? 라고 물어보니까 조 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서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저 냉정하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조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서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죠. 사실 경찰은 조 씨 참여, 공방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어디서도 혈흔 또는 살해 도구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화장실 앞에 있는 발매트와 세면대 그리고 수건에서 조 씨의 DNA가 검출되긴 했죠. 이 수건이 좀 젖어 있었는데 보니까 루미놀 감식을 했거든요. 혈흔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수건으로 이렇게 피를 닦고 세탁을 하려고 빨래통에 수건을 넣어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조 씨는 아니 내가 생활하던 집에서 DNA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은 계속 발견됩니다. 집에 도착했던 그 21일 밤에 마침 조 씨의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조 씨가 새로운 메모리 칩을 구매해서 다시 블랙박스를 켜두었죠. 근데 그 블랙박스가 녹화하지 못했던 그 사이 동안 조 씨의 행적이 매우 수상합니다.
새벽 1시 35분 집을 나선 조 씨는 2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9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9분에서야 밖으로 나오게 돼요. 경찰은 그 9시간이라는 아주 그 긴 시간에 주목했어요. 왜냐면 공방에 있던 전기 가마로 범행 도구를 인멸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도예를 할 때 이 전기 가마가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웬만한 물체는 다 녹여서 없앨 수 있죠? 경찰이 그날 공방의 전기 사용량을 확인했는데 새벽 4시부터 유독 전기량이 급증한 기록을 확인했던 거죠. 게다가 사건 발생 6일 후에 조 씨가 돌연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이 전기 가마를 내놓은 게 포착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알아채고 즉각 이걸 입수해가지고 감식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조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정황만 있었고요. 이때 경찰은 조 씨에게 모자를 살해할 만한 강한 동기가 뭔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조사 끝에 조 씨가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앞서 말했듯 부부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최 씨는 결혼 전부터 조 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결혼을 한 후에도 매달 200만 원씩 작업 비용을 대줬어요. 이 밖에도 공방 관리비, 공과금, 작업 도구, 재료 구입비까지 다 아내가 지원했어요.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78평의 신식 오피스텔로 이 공방을 옮기기까지 했죠. 정작 근데 최 씨하고 아들은 거의 철거를 앞둔 낡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 씨가 굉장히 헌신적인 아내였다는 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조 씨는 어땠냐? 다정한 남편도 다정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굉장히 싸늘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좀 서운하다고 말을 하면 대뜸 그럼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내뱉었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버티다 못한 아내가 결국 금전적인 지원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안에 내용을 좀 보면 당신의 열정과 재능은 너무 칭찬을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어보는 게 어떠냐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걸 본 조 씨는 아주 날뛰었죠. 그러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아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조 씨가 아내에게 답장을 한 문자 내용입니다. 좀 보실까요? 결론은 돈을 못 번다 이거잖아. 내가 만든 작품들을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한 거야? 유명 작가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도자 쪽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딨어? 웃기고 편한 소리 하고 있다. 결혼 전에도 분명 말했어.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작업이야. 자, 조 씨는 이걸 끝으로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이었어요. 어쩌면 더 이상 아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겠죠. 돈을 대주지 못하니까요. 이건 거의 착취적인 부부관계 아닌가요? 그렇게 지원이 끊기니까 조 씨는 막상 이제 먹고 살 일이 너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설상가상으로 경마에 빠지더니 돈을 다 날려먹었죠? 여러분 사건 당시에 조 씨의 통장 잔고에 얼마 있었는 줄 아세요? 1,900원이요. 그런데 이맘때쯤 조 씨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아내 앞으로 들어있는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이 자신이 법적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수령인이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또 친정에서 이 최 씨에게 준 아파트형 공장 2채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최 씨가 사망하면 전부 자신이 상속받는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이건 돈에 쪼들리던 그에게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편 경찰은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하게 되는데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살인과 관련된 범죄 수사물을 집중적으로 본 게 확인돼요. 특히나 영화 진범, 이게 범인이 범행 도구를 은닉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극중의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뒀고 또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커버 밑으로 숨겨두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들의 얼굴은 베개로 덮어져 있었고 또 아내의 휴대전화는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되었죠.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조 씨에게 숨겨진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이 부적절한 만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혼 후에 아예 그 공방에서 내연녀와 반살림을 차려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왜 조 씨가 이때 집에 안 갔는지, 모자에게 냉담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연녀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소 조 씨가 결혼을 후회한다 라는 말을 자주 했고 또 아들 조군이 자신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인지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계속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추후 검사에서 조군은 조 씨의 친아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정황이 참작이 돼서 조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누군가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을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인과 갈등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것도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 라고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조 씨는 반발하면서 항소했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 했던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고요. 거기에 더해 양손잡이 범행 수법이 조 씨와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죠. 또 항소했습니다. 2021년 4월 결국 상고심 재판부는 그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도구나 CCTV 같은 살인을 저지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무죄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다각도로 이 증거를 모아둔 결과였죠. 근데 끝까지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조 씨가 그걸 철저히 은닉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장에 남아있는 내용물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범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모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